매일 새벽 골목마다 수레를 끌고 다니던 허름한 차림의 노인. 그녀는 바로 그 동네의 진짜 건물주였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돈을 훔쳐 도망쳤던 아들. 결혼도 하지 않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라는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83 나이에 매일 새벽이면 정순 씨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동네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옷차림은 늘 누추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쓰레기 줍는 할머니라 불렀고 그녀가 지나가면 누군가는 짠한 표정으로 또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또 나오셨네. 허리도 다 굽으셨구먼. 맨날 쓰레기 주워서 뭐 하시나? 몰라. 자식도 없다더니 안 됐지 뭐야. 근데 저분이 그 10층 건물 주인 거 당신도 알죠? 근데 진짜 자식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예전엔 누가 왔다 간 것 같기도 한데. 누구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정순 씨에게는 분명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도. 그녀가 매일 들르는 쓰레기장 뒤편 허름한 철문 너머. 그곳에 그녀의 이름으로 된 10층짜리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정순 씨는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만 그 건물 뒤편으로 조용히 들어가 창고 문을 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된 공터 창고인 줄로 알았지만 동네 사람들 대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바로 그 10층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만 그녀가 여전히 폐지를 줍는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욕심 없는 성품 때문이라 했고 일부는 세상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 했습니다. 모두의 추측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수레를 끌 뿐이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재산의 증거, 각종 서류와 등기부, 임대 계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밥 굶어가며 손가락 구부러지게 일해서 번 돈이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모았지. 3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그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 15시간 넘게 불 앞에 섰습니다. 가격은 싸고 양은 많다는 입소문을 타며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땅부터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시장 노점, 빌딩 청소, 새벽 신문 배달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며 한 평 한 평 땅을 사모았고 그 땅 위에 결국 건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정석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석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날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점점 그녀의 손에서 멀어졌고 15년 전 어머니 몰래 그녀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취를 감추었고 세월은 그 배신의 상처를 깊게 남겼습니다. 돈을 챙겨 도망간 그날 이후 15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김치 하나 삼키기가 힘들더라.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도망가더라. 정순 씨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종종 건물을 관리하러 오는 부동산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임대 현황과 유지보수 일정만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엔 3층 사무실 정기공사 들어갑니다. 보증금도 인상 적용 들어가고요. 계약서 다시 챙겨다 드릴게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늘 조용히 처리해줘서 고마워요. 박정순 씨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수레를 끌고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골목을 지나며 깨진 유리병과 종이박스를 분류하고 조용히 숨을 고르던 그녀의 눈동자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15년 전의 상처가 날카롭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도 골목 끝에서 파란색 마대 자루를 정리하던 정순 씨는 문득 어떤 그림자 하나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낯익은 실루엣, 그러나 오래전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얼굴. 정순 씨는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초췌하고 수척한 얼굴.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그는 분명 박정석, 정순 씨의 외아들이었습니다. 15년 전 말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아들. 엄마 나예요. 정석이에요. 나 진짜 많이 늦었죠. 정순 씨는 수레의 손잡이를 부여잡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 그 이름을 부르지도 되새기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았던 아들이 이제와 눈앞에 있었습니다. 뭐 하러 왔니?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요. 잘못했어요. 다 잃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밖에 없다는 거. 정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마음이 같은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떠난 그날부터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살았다. 그러니 그런 말 늦었다. 정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벗겨진 신발, 거칠한 손.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런 짓 안 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 와선 말도 안 되지만 그 돈으로 뭐 하나 해보겠다고 바보같이 날려버리고 미안해서 그동안 찾아오지도 못했어요. 정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진심일 수도 또 다른 연기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의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자신의 손등 위에 떨어지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돌아왔니? 엄마, 그 돈 미안해요. 정말로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손 쓸 수도 없게 다 날아가고 말았어요. 정순 씨는 정석에게 등을 돌리고 천천히 수레를 끌었습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 받아줘야 할까? 이미 그녀는 그를 떠나보냈고 다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가 돌려줄 수 있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엄마는 네 말 따위로 다시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다. 정석은 정순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씩 무너질 듯 흔들리면서도 그 발걸음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석은 다시 정순 씨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작은 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구마 몇 개, 김밥 한 줄, 그리고 손수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쓰레기를 줍는 엄마를 보고 처음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젠 이해가 됩니다. 그 삶이 엄마에게 가장 단단한 방식이었다는 걸. 이젠 엄마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요. 정순 씨는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녀는 고구마 하나를 삶았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작게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건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세계를 계속 지켜나갈 것인지.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사랑과 상처 사이에서 매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김치찌개의 냄새가 번졌습니다.
정석은 그릇을 붙잡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맞은편에 앉아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눈물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노인의 눈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건물은 엄마 명의겠지. 등기부등본까지 떼봤으니 확실해. 조금만 더 믿게 만들자. 지금은 절대 말하면 안 돼. 정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동네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정석은 고개를 들고 눈물을 머금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진짜 보고 싶었어요. 죽을 만큼 그리웠어요. 너무 늦었다. 그 말 15년 전에도 할 수 있었잖니. 정순 씨는 반찬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석은 그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하며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 돈 다 날려먹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진심이 섞인 고백 같았지만 실은 불쌍한 아들 프레임을 짜기 위한 정석의 의도적인 연기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떠돌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자고. 내가 해줄게요, 뭐든.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저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룻밤 묵어라. 날 밝으면 생각해보자. 정석은 그 말에 안도하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정석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척관문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기운이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평소처럼 새벽 쓰레기 수거를 마치고 들어와 방에서 손톱 및 때를 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조용한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냄비 위에서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문 밖에서 들려온 경쾌한 발소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어머님 며느리 지영이에요. 정순 씨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석의 뒤를 따라올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 문 앞에는 선명하게 화장된 얼굴, 밝은 레드 립스틱, 화려한 진주 귀걸이와 핸드백을 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핏한 블라우스, 마치 백화점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너무 늦게 인사드리죠. 어머님이랑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낯설고 과도한 친근감. 정순 씨는 반쯤 문을 열어둔 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여자. 그런데 저 입은 어머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라 했나? 네, 저 정석이랑 같이 살고 있는 지영이에요. 정석이 말 안 했어요? 제가 그 사람 여자예요. 사실 뭐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요. 그 순간 정순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같이 살고 있다니. 아들 정석의 인생이야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지만 그가 이 여자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 그런데 난 너 처음 본다. 정석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아, 그런가요? 그 사람 원래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워낙 조용해서 호호호. 그래도 전 진짜 마음 다해 정석이랑 지냈어요.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러 온 거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그녀는 정순 씨를 밀고 들어올 듯 두 손을 모으며 몸을 들썩였습니다.
정순 씨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고 지영은 구두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지영은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장 위에 얹힌 사진 액자들. 그 속엔 젊은 시절의 정순과 남편, 그리고 어린 정석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와, 정겨운 느낌 나네요. 전 이런 데서 살고 싶었어요. 도심 아파트는 너무 삭막하잖아요. 넌 지금 어디서 사니? 아, 저희 옮겨 다녔죠. 일이 잘 안 풀려서요. 근데 이젠 좀 자리 잡고 싶어서요.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정순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와드리겠다는 말.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그런 말들에 담긴 냄새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이익의 냄새였습니다. 그래. 근데 나는 혼자가 편하다. 도움 필요 없다.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나이 들면 누구라도 의지할 때 있어야 해요. 정석이랑 저 어머님 잘 모시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바빴습니다.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 마치 가치를 확인하려는 계산된 눈동자. 이 집 말고 딴 자산은 어디지? 정석 씨 말론 돈이 꽤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나? 그녀는 정석이 말해준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천천히 방 안을 시선으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장롱 위에 올려진 봉투 하나를 보고 순간적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아늑해요. 혹시 혼자 계시기 위험하진 않으세요? 낙상 사고니 뭐니 요즘 뉴스 보면 겁나잖아요. 낙상 사고는 머릿속이 복잡할 때 난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괜찮다. 정순 씨는 손에 잡고 있던 미역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엔 뜻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 같은 속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아는데요. 진짜 전 진심이에요. 이제는 우리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녀는 갑자기 다가와 정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넌 아직 가족이 아니다. 결혼도 안 했다며. 그건 사정이 있어서요. 정석 씨 빚도 있었고 시기도 안 맞았고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여자의 속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지금은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결국 노리는 건 하나였습니다. 한 달 전 정석은 우연히 정순 씨가 10층 건물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채비까지 쓴 정석은 사면초가인 상태에서 마침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형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해. 등기부 때 봤더니 건물 주명이 아직도 우리 엄마 이름이야. 놀라지 마. 10층짜리야. 거기 세입자만 30명 넘는다고. 진짜? 어머, 그게 다 어머님 명의라고? 쓰레기 줍고 다니는 건 명기야 뭐야? 몰라. 진짜 미친 거지.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저러고 사는 거야. 웃기지 않아? 아들이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혼자 건물주 코스프레도 아니고. 내가 15년 전에 돈 좀 들고 나간 거 핑계 좀 있었잖아. 그래도 그건 옛날 일이잖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그런 실수는 있는 거지. 실수? 5천만 원 넘게 들고 날랐잖아. 그걸 실수라고 말하면 진짜 뻔뻔한 거지. 근데 더 뻔뻔한 건 그걸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는 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건 지금 그 건물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인생 리셋이야. 월세만 받아도 몇 천씩은 그냥 들어올 거라고. 근데 방법이 문제잖아.
그냥 달라고 하면 줄 사람이면 벌써 줬지. 우리 이름으로 증여할 리도 없고. 그렇게 쉽게는 안 넘어갈걸.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거지. 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유리해. 나는 이미 구린 과거가 있으니까 엄마가 경계하거든. 근데 넌 처음 보는 얼굴. 웃으면서 다가가면 방심하겠지.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해? 어머님 하면서 손잡아주고 찌개 끓여드려. 그게 먹힌다니까. 우리 엄마 겉으로 단단해 보여도 속은 좀 외로워. 그래서 다정한 척만 잘하면 흔들려. 그래도 건물 관련 얘기는 바로 꺼내면 안 되지. 괜히 수틀리면 바로 내쫓길 수도 있어. 절대 안 돼. 절대 건물 얘기 먼저 꺼내지 마. 딱 봐도 그걸 제일 경계할 거야. 우선은 사람 좋은 며느리 코스프레로 들어가. 그리고 같이 살면서 내부를 파악해. 서류, 인감, 위임장 같은 거 어디 두는지. 그런 게 중요해. 내가 도둑이야 뭐야. 서류를 훔쳐보라니. 필요하면 도둑도 돼야지. 우리 이러다 진짜 평생 월세 인생이야. 맞아. 근데 말이야, 당신은 너무 쉽게 말하잖아. 같이 살자고 먼저 들어가자? 그건 리스크지 않나? 아니야, 오히려 같이 살아야 감시도 하고 타이밍도 노릴 수 있어. 외부에서 접근하면 절대 안 풀려. 엄마가 밖에서 냉정하게 구는 스타일이라서. 그럼 순서는 이렇게 하자. 일단 첫날엔 가식 200%로 인사, 밥도 같이 먹고, 설거지도 하고. 말씀도 천천히 들으면서, 어머님, 혼자 계셔서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감정 공략. 그렇지. 그리고 밤 되면 슬쩍 물어보는 거야. 어머님, 혹시 무슨 일 하세요? 뭔가 비밀 많아 보이세요? 이러면서 장난치는 듯 떠보는 거지. 안 넘어가면? 그럼 방을 한번 뒤져야지. 밤에 그 할만하고 밤엔 깊이 자거든. 골아 떨어지면 아예 깨지도 못해. 전에 같이 살 때도 그랬어. 당신 진짜 가족한테 이러는 거 양심은 있어? 지금 그 말할 처지야? 우리 둘 다 바닥까지 갔다가 올라온 사람들인데. 양심이 밥 먹여줘? 건물만 손에 넣으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깟 도덕심이 뭐라고 그래. 나도 이제 물러설 수 없어. 해보자. 대신 실패하면 당신 책임이다. 실패 안 해. 나는 엄마를 잘 알아. 그리고 넌 충분히 연기 잘해. 근데 당신 말이야. 요즘 왜 이렇게 급해졌어? 전에야 뻔뻔하게 살더니 요새 밤마다 헛소리하고 식은땀 흘리더라. 그냥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 뭔 소리야. 대출 또 받았어? 대출이 아니라 사채야. 뭐? 미쳤어? 3천? 한 달 이자만 해도 300 넘는다. 미쳤어. 지금 그걸 나한테 이제 와서 얘기해? 왜 그런 걸 몰래 받아? 너도 알잖아. 우린 지금 밥줄도 집도 없어. 너 화장품 장사도 망했잖아. 나는 벌금 때문에 일자리도 못 구하고 그 돈 없었으면 당장 길바닥이었어. 하, 진짜. 그럼 이 계획, 이거마저 실패하면 끝이야. 정말 끝이야. 그냥 거지 되는 거지. 아니, 거지도 안 돼. 사람들한테 쫓기고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진짜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인생. 어떻게 이렇게까지 꼬였을까? 그러니까 이 기회가 마지막이야. 이거 하나 성공하면 다 끝나. 건물 받아서 그중 한 층만 월세 줘도 빚 갚고 남은 거 모아서 지방에 펜션 하나 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 정말 그 말이 맞겠지? 그래, 믿어줘. 이번에만, 제발. 이번엔 꼭 성공하자. 정순 씨의 조용했던 집안에 사람의 온기가 돌아온 것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석과 지영 두 사람은 몇 날, 며칠 눈치만 보던 끝에 결국 짐을 싸서 정순 씨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안방은 안 된다. 작은 방 정리해서 써라. 청소는 알아서 하고. 네, 엄마. 그럼요. 저희가 다 치울게요. 어머님, 청소는 제가 할게요. 여기 먼지 많네요. 요즘은 이런 데서 알레르기 생길 수 있대요. 지영은 들어온 첫날부터 손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방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고 주방 싱크대 안쪽까지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정순 씨는 무표정하게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김치찌개 좋아하세요? 제가 사골 육수로 우려서 끓였어요. 아무래도 연세 있으시니까 너무 짜게는 안 했어요. 그래, 엄마, 이거 지영이가 잘해요. 괜히 요리학원 다닌 게 아니야. 밥상을 받는 정순 씨의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치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짜지도 맵지도 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끓여준 따뜻한 국 한 그릇. 국물은 괜찮네. 어머님, 입에 맞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내일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속 편하게, 소화 잘 되게. 며칠 뒤부터 지영은 아예 정순 씨 옆에 앉아 같이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가 좋아하는 7시 1일극 시간에 맞춰 거실을 정리해두고 과일까지 깎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드라마 안 보시나 봐요? 저는 저 배우 팬이에요. 저 남자 주인공 있죠? 옛날에 완전 인기가 많았어요. 저 배우는 옛날에 라디오 드라마도 했지. 목소리 좋다고 그랬어? 어머머, 어머님 진짜 다 아시네요. 저희 엄마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왠지 어머님은 진짜 지혜로운 인생 선배 같아요. 그날 밤 지영은 거실에 앉은 정순 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물렀습니다. 한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은 천천히 팔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시죠? 요 근래 바깥일을 많이 하셔서 이 근육 다 뭉쳤어요. 아주 시원하구나. 어디서 배웠니? 이런 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딸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저는요, 누군가 챙겨주는 거 좋아해요. 사실 어머님, 제게 진짜 엄마 같달까요?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꺼풀 아래로 감정이 뒤섞인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밤 새벽 2시 정순 씨의 방에선 미세한 소리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도락 대신 자물쇠로 잠그는 그 방. 그 앞에서 정석과 지영은 발소리를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든 것 같아. 이제 들어가자. 어제 못 찾은 서랍, 다시 확인해봐. 나는 천장 위쪽도 봐야겠어. 그들은 고양이처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전등 대신 핸드폰 불빛으로 사물 아래와 침대 및 옷장 위를 후볐습니다. 이불더미 밑에 뭐가 있어? 서류 가방처럼 생겼어. 잠깐만, 조심해. 소리 나면 끝장이야. 지영은 천천히 이불을 들어올리고 옛날 스타일의 지퍼형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고 지퍼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습니다. 계약서다, 땅 문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은행 계좌 거래 내역. 그 안에 있는 거 사진 찍어. 온본은 그대로 놔둬야 의심 안 받아. 지영은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끼며 하나씩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짓을 들키면 끝장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거야. 건물 명의 그대로야. 이제 어떻게든 엄마를 움직여야 해. 아침 식탁에서 정순 씨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석과 지영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해맑은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콩나물국 끓였어요. 이따 장 봐올까요? 됐다. 오늘은 나 나갈 때가 있어. 같이 가요, 엄마. 짐도 무겁고. 괜찮다. 혼자 다니는 게 편해. 정순 씨는 그날도 쓰레기 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수레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새벽, 골목 어귀를 돌아 집 앞에 도착하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불이 켜져 있었고 평소보다 현관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따라 걷다. 문득 자신의 방문 앞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랍 밑에 뭐 있는 것 같지 않아? 잠깐만, 이불안도 한 번 더 뒤져봐. 서류 어딘가 더 있을 텐데. 정순 씨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일. 그러나 눈앞에서 그 장면을 보게 된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이니? 내 물건 뒤지는 거냐? 이제 와서 그 짓까지 해야겠니? 방 안에 있던 정석과 지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은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급히 내려놓고 다가왔고 정석은 말도 못한 채 얼어붙은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그냥 청소하다가. 청소는 무슨 청소냐? 내 손에 들고 있던 게 청소 도구였니? 엄마, 그게 아니고 그냥 옛날 사진이 있나 해서. 정순 씨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는 흐트러져 있었고 장롱문은 살짝 열려 있었으며 바닥엔 봉투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이러려고 돌아온 거였구나. 그 말에 지영은 눈동자를 흔들었고 정석은 시선을 피하며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거짓 해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 둘을 그냥 두고 본 게 뭔지 아느냐? 기회를 준 거다. 정직히 제대로 하고 싶으면 사람답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머님, 죄송해요. 저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 궁금한 걸 도둑질로 푸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거냐? 정순 씨는 허리를 펴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깊은 체념과 단호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우리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맞아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류 몇 장 본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그거 다 결국 우리 거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왜 꼭 그렇게 숨겨야 직성이 풀려요? 왜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다 움켜쥐고 있어요? 어머님, 저희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여태껏 한 번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본 적 없어요. 남의 집 전전하면서 눈치 보고 월세 밀려서 쫓겨나고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나 지금 진짜 벼랑 끝이에요. 미납 독촉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카드도 막히고 일자리도 없고. 우린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그 지옥 속에서도 건물 하나, 땅 하나 지고 계셨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손 내밀었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어요. 그만 좀 숨고 이제 좀 나눠줘요. 우리한테 좀 줘요. 그거 가지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 수 있게만 해줘요. 제발 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나누는 거예요. 혼자 잘 살겠다고 혼자 다 쌓아놓은 거 있으면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엄마? 진심으로 말할게. 난 엄마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우리 가족 맞지 않아? 가족? 가족이라. 그 말 너 15년 전에 하고 떠났었니? 내 통장에 손대고 사라졌던 그날. 나는 하루아침에 노후가 무너졌고
그날부터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생존자가 되었어. 그건 정석 씨가 어릴 때 철없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잘해보자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 돌아왔더라. 그런데 왜 내 방문을 뒤졌니? 왜 서랍을 열고 서류를 훔쳐보니? 반성한 사람이 그따위로 행동하니? 그건 그냥 궁금했으니까. 나중엔 우리 거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야? 큰 잘못이지. 사람을 믿는 마음을 짓밟은 게 내 앞에서 웃고 안마해주고 밥 차려주더니 등 돌리자마자 방 뒤지고 있었지? 그게 사람이야?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살고 싶으니까. 그럼 엄마는 대체 뭘 원해? 우리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거짓말 안 하고 방 안 뒤지지 말고 손 안 벌리고 조용히 앉아 있으란 거야? 그렇게 살면서 무슨 가족이야? 그냥 거지 취급하는 거지. 그래. 거짓말 안 하고 뒤지지 말고 손 안 벌리면 가족 될 수 있다. 근데 넌 처음부터 그런 적이 없지 않니? 나한테 뭔가 떨어질 게 있으니까 잘해주고 뒤에선 뒤지고 지금도 그렇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속으론 또다시 나를 무너뜨릴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어머님은 대체 뭘 원하세요? 우리 보고 다 포기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물건을 뒤진 그 순간 넌 네 집 사람이 아닌 거다. 그리고 나도 이젠 너희한테 마음 줄 여유가 없다. 정말 엄마 너무한다. 사람이 그렇게 독해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결국 아무도 곁에 안 남아. 후회하게 될 거야. 혼자 남아도 후회하지 않아. 나는 너흰 속지 않을 테니까. 내 선택 후회하지 않아. 정순 씨는 더 이상 미련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말은 조용히 떨어졌지만 방 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정석과 지영은 잠시 말을 잃었고 이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가라고? 우리를? 너희는 이미 가족이 아니다. 그건 너희 스스로 증명했잖아. 정순 씨의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단호했습니다. 더는 흔들리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정석은 그제야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잠깐만 엄마. 그건 그냥 우리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려던 거였어.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욕심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이젠 아니에요. 진짜 후회해요. 한 번만. 제발. 이대로 쫓아내시면 저희 정말 갈 데도 없어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우리가 너무 했어. 내가 또 그런 실수 안 해. 다시는 엄마 물건에 손도 안 댈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순 씨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정석이 무릎을 꿇고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끝장이야. 이번에 나가면 우리 다 길바닥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만 한 번만 줘.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머님, 저도요. 정말 반성해요.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삶이 너무 버거웠고 기회가 눈앞에 있으니까 잠깐 눈이 멀었던 거예요. 잘못했어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정순 씨는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미 정순 씨의 마음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오늘 알게 됐다. 정성을 가장한 욕심, 미안함을 가장한 탐욕. 다 봤다. 그리고 다 들었다. 아니야, 엄마. 그건 진심 아니었어.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짓까지 하게 될 줄은. 저도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밥도 하고, 안마도 하고, 그게 진짜였어요. 진심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행동으로 날 배신했지? 이제 끝이다. 내 집은 이제 내 평온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 너희는 없다. 그 말과 함께 정순 씨는 방을 나섰습니다. 문은 단단히 닫혔고 그 소리는 마치 관계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아침 정석과 지영은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반성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 속에서 눈물을 흘린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끝내 그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석과 지영은 결국 정순 씨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얹힌 자존심, 그리고 지친 두 눈.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구름 사이로 바람은 싸늘하게 불었습니다. 며칠 뒤 한 사람은 한적한 공원 벤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마음속엔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그만하자고 했을 때 듣지 그랬어? 뭐?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 하나 건진 거 있어? 아무것도 못했잖아. 난 적어도 어머님 옆에서 정성이라도 보이려고 했다고. 밥도 하고 안마도 하고 말도 듣고. 당신은 뭐 했는데? 하루 종일 숨어서 계산만 했잖아. 적어도 난 직접 엄마한테 용서 빌었어. 당신은 끝까지 연기만 했지. 속으론 다 따져가면서 어머님만 반복했잖아. 그게 정성이야? 아니, 나만 나빠? 나만 잘못했어? 웃기지 마. 같이 한 짓이야. 근데 왜 항상 당신은 빠져나갈 구멍만 찾아? 이 상황도 당신 탓이야. 엄마가 쫓아낸 것도, 우리가 이 꼴 된 것도. 그래, 다 내 탓이다. 내가 널 믿은 게 죄다. 내가 엄마 마음을 모른 게 죄고, 그 집을 다시 찾은 게 죄고, 너랑 같이 살기로 한 게 진짜 제일 큰 죄다. 내가 왜 너 같은 걸 만나가지고. 뭐 말 다 했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뭐 해? 이미 다 끝났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우린 그냥 끝장이야. 지금이라도 대책 좀 세워봐. 이대로 계속 거리에서 자면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대책이 있어야 세우지. 어디 갈 데라도 있으면 이렇게 앉아있겠냐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당신 빚쟁이들 전화 오는 거 내가 다 받아줬어. 그 인간들 우리 위치까지 알고 있다고. 조용히 해. 내가 말 안 했으면 빚 안 생겼을 것처럼 구는 거 웃기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도 몰라? 다음 주까지 모텔비 못 내면 진짜 거리야. 지금이라도 어떻게 돈 좀 만들어봐. 내가 당장 어떻게 구해? 당장 일자리 구해봐야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빠듯한데. 진짜 끝났어, 우린.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은 말뿐이었고 서로를 찌른 상처는 덧나기 전에 이미 썩어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우산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덧칠된 길뿐이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서로를 바라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난과 후회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탐욕의 대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그날 이후 정순 씨는 더 이상 새벽에 수레를 끌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줍던 손 대신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기 작은 마당에는
그녀가 손수 고른 화분들이 하나 둘 자리 잡았고 그 위엔 분홍빛 초롱꽃과 하얀 카모마일이 피어났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매일 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던 노인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대신 햇살 좋은 시간마다 동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박정순 어르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끔은 공원 작은 분수대 앞에서 아이들과 간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혼자 늙는 것을 가장 당당한 방식으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벗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시간을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불안도 없이 주말이면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문화마을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정순아,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 더 잘 살아볼 수 있어. 창밖엔 초여름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그녀의 미소도 그 햇살만큼 환했습니다. 박정순 씨는 더 이상 쓰레기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한 80세 여인이었습니다. 박정순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 그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탐욕과 거짓 앞에서 80세의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정순 씨의 용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그녀의 선택이 통쾌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은 정순 씨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으면 더 좋았을지 지혜로운 의견도 환영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진한 감동과 생각할 거리를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